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사람은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오래 믿지 않았다. 살아있는 동안 봐야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무슨 소용이냐 싶어서.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날 밤부터 시작해야 한다. 창고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나무를 깎고 있던 그 사람. 스탠드 불빛 아래 돋보기를 쓴 채 거친 손으로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다듬고 있던 그 사람. 나는 그날 밤 처음 알았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등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마치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유리에 맺힌 먼지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의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이 기침을 시작하기 전, 내가 병원 봉투를 발견하기 전, 그리고 다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쏟아지기 전. 우리는 그냥 평범한 노부부였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30년째 되던 해가을이었다. 큰아들 동현이는 서울 강남 어딘가에서 직장을 다닌다고 올라간 지 벌써 8년이 됐고, 딸 미선이는 부산 사람에게 시집가서 부산 아주머니가 된 지 오래였다. 집에는 나와 남편 둘만 남았다. 박순희. 그게 내 이름이었다. 68. 무릎이 시리고 손마디가 퉁퉁 부은 나이. 아침이면 혼자 밥을 짓고 낮이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깜빡 졸고 저녁이면 혼자 설거지를 했다. 남편 김상철은 퇴직 뒤에도 동네 목공소 일을 도왔다. 7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이 돼서야 들어왔다. 왔어요? 내가 물으면 응. 그게 전부였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 한마디가 우리 집 저녁 인사였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면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옆집 박 여사는 맨날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건너편 최 씨는 술 먹고 소리를 질러 동네가 다 알았다. 우리 집엔 그런 소리가 없었다. 싸우는 소리도 그렇다고 웃는 소리도. 그냥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 텔레비전에서 새어나오는 뉴스 소리, 밤이면 벽시계 초침 소리. 그것들이 우리 집을 채우고 있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사람이 어디 하루아침에 변하나.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연애할 때부터 말이 없었다. 내가 종알종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떠들어도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듣고는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삐친 척 물으면 응. 딱 한마디. 처음엔 그게 듬직해 보였다. 가벼운 말로 사람을 흔드는 남자들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사람 마음도 흐른다. 그 침묵이 자꾸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어느 때부터였는지 나도 모른다. 정확히는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난 뒤부터였다. 아이들이 있을 땐 몰랐다. 동현이 학교 문제, 미선이 친구 문제,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남편이 말이 없어도 집안은 늘 시끌시끌했다. 근데 둘이 남으니까 집이 참 넓더라. 그리고 그 넓음 속에서 나는 점점 혼자가 됐다. 그해 가을 어느 날 무릎이 유난히 시려서 병원에 다녀왔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 의사는 오래 걷지 말고 체중 관리 잘하라고 했다. 계단 조심하시고요. 나는 집에 돌아와서 괜히 싱크대를 닦았다. 속이 허전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물 묻은 것을 닦게 된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다. 점퍼 어깨에 나무 먼지를 소복이 묻히고서 전화라도 하지. 내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그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배터리가 없었어. 맨날 그 소리. 나는 국그릇을 탁 내려놨다. 당신은 내가 기다리는 건 생각도 안 하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또 벽처럼 느껴졌다. 됐어요. 먹기나 해요. 저녁 식탁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나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 손등이 눈에 들어왔다. 손마디가 퉁퉁 붓고 갈라져 있었다. 나무가시에 찔린 자국도 보였다. 손은 왜 그래요? 별거 아냐? 또 그 말이었다. 별거 아니라는 말. 그 사람은 평생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서운한 것도 다 별거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게 참 미웠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나 싶어서.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더니 불도 켜지 않은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왜 앉아요? 내가 묻자 그가 놀란 듯 돌아봤다. 깼어? 당신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 사람이 대답 대신 내 무릎을 한번 봤다. 나는 낮에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무릎 아프다며. 누가 그래요? 병원 봉투 봤어. 그 사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계단 오를 때 천천히 올라.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사람이 내 걷는 것을 보고 있었나? 내가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을 참는 것을 알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부엌 서랍 안에 몰래 들어있는 무릎 찜질팩. 냉장고에 끊기지 않게 채워지는 귤. 화장실 바닥에 붙어있는 미끄럼 방지 매트. 나는 산 적이 없었다. 남편이 했다는 말도 없었다. 근데 어느 날은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봤다. 뭐해요? 남편이 화들짝 놀랐다. 손에 작은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다. 둥글게 깎인 손잡이 같았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얼른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나는 괜히 서운했다. 부부 사이에도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숨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은 들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무심해서 탈이지 숨길 것을 만들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말 숨겨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무렵 서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손자 돌잔치 날짜 잡혔어요. 큰아들 동현이 아들이 첫돌이었다. 언제? 다음 달이요. 나는 당연히 같이 가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녁상을 차리면서 남편한테 꺼냈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다녀와. 같이 가야지. 사람 많잖아. 나는 순간 울컥했다. 맨날 그런 식이야.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 남편 눈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가면 내가 신경 쓰잖아.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은 다시 수저를 들었다. 나는 오래도록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신경 쓰잖아.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늙어도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걸까? 말 없는 남편. 무뚝뚝한 아버지. 분위기 깨는 사람. 그래서 일부러 뒤로 물러나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이상하게.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다. 남편은 새벽같이 목공소로 나갔고 나는 혼자 이불 빨래를 꺼내려 다락 문을 열었다. 오래된 집이라 다락엔 별게 다 있었다. 아이들 어릴 적 장난감, 깨진 선풍기, 못 입는 겨울 코트.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 무심코 먼지를 털어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대부분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 우리. 시장 골목 앞에서 찍은 사진, 큰아들 돌잔치, 비좁은 단칸방에서 웃고 있는 우리. 나는 한참 들여다봤다. 그때였다. 사진 한 장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긴 생머리에 희게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남편이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남편은 평생 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첫사랑 이야기도 젊을 적 연애 이야기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처음인 줄 알았다. 사진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상철 씨, 그 겨울 바닷가를 잊지 않을게요. 상철. 남편 이름이었다. 내 손끝이 싸늘해졌다. 창밖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마치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같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들어왔다. 점퍼 어깨에 눈이 소복이 쌓인 채. 나는 대답 대신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놨다. 남편 손이 멈췄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누구예요? 그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다락 정리하다 나왔어요. 남편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속이 뒤틀렸지만 억지로 담담하게 물었다. 말 안 해도 돼요. 잠시 멈추었다가 평생 처음 보네. 여자 사진 숨겨둔 거. 그제야 그 사람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바람 소리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알던 사람이야. 얼마나 어릴 때? 23. 나는 피식 웃었다. 한창이었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더 서운해졌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말할 일이 없었으니까. 또 그 말이었다. 말할 일이 없었다. 나는 당신 얘기 듣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 남편 눈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당신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당신은 말 안 해. 남편 손끝이 조금 움직였다. 당신은 나한테 너무 조용한 사람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사람은 사진을 천천히 뒤집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죽었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오래전에. 그는 창밖만 바라봤다. 바다에 빠졌어.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처음으로 낯설게 보였다. 슬픔을 오래 묻어둔 사람의 얼굴. 나는 목이 메었다. 사랑했어요?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을 나도 몰랐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땐 어렸으니까. 그렇게만 말했다. 근데 이상했다. 그 말이 더 슬펐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방에 들어왔다. 나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이불 끝이 내 어깨 쪽으로 천천히 당겨졌다. 그 손끝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처럼. 저는 그날 밤 남편이라는 사람을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돌잔치 날 아침이었다. 새벽부터 눈발이 흩날렸다. 나는 부엌에서 김밥을 쌌다. 기차 안에서 먹으려고. 그런데 거실에서 남편이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놀라 돌아봤다. 당신 안 간다며. 그 사람이 목도리를 고쳐맸다. 손주 돌인데 가야지. 나는 괜히 대답을 못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가야지.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드물어서. 서울 가는 KTX 안에서 나는 창가에, 남편은 복도 쪽에 앉았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렀다. 귤 하나를 까서 남편 쪽으로 내밀었다. 먹어요. 그 사람이 말없이 받았다. 잠시 후였다. 내 무릎 위로 작은 담요가 덮였다. 춥잖아. 그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행동이었다. 아니, 어쩌면 늘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것인지도. 서울역에 아들 동현이가 마중 나와 있었다. 아버지.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다. 왔냐? 딱 그 정도. 돌잔치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풍선 장식에 사진 부스에 출장 사회자까지. 나는 정신이 없었다. 근데 남편은 더 어색해 보였다. 양복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내가 슬쩍 말했다. 불편하면 먼저 들어가도 돼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목소리가 조금 지쳐 보였다. 돌잡이 시간이 되자 손주가 실을 잡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며느리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닮아서 손이 야무지네요. 그 순간이었다. 남편 얼굴에 아주 잠깐 이상한 표정이 스쳤다. 기쁜데도 어딘가 슬픈 얼굴. 나는 그것을 놓치지 못했다. 잔치가 끝난 뒤 우리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됐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왔다. 남편은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때 며느리 지은이가 내 옆으로 조용히 왔다. 어머니. 응? 아버님 약 챙겨 드셨어요? 나는 멈칫했다. 무슨 약?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아무르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몇 달 전에 병원 다니셨잖아요. 아버님이 저한테만 말씀하시고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어디가 아픈데? 그때였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아주 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 마치 오래 숨겨온 겨울밤 같은 눈빛이었다. 저는 그 순간 3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숨겨온 것이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춘 채 남편만 바라봤다.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제가 괜한 말을. 무슨 병원?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남편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별거 아니야. 나는 그 순간 참았던 말이 터졌다. 또 그 소리.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남편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싱크대만 닦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당신은 맨날 혼자 참고 혼자 정해. 나는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끝이 흐려졌다. 아들 동현이도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아버지, 그냥 말씀드리지.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폐 쪽이 좀 안 좋아.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귀가 멍해졌다. 뭐? 촉이라더라. 촉이면 뭔데? 남편은 시선을 피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당신 담배도 안 피우잖아. 목공소 먼지 때문일 수도 있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순간 지난 몇 달이 떠올랐다. 밤마다 기침하던 소리. 계단 올라갈 때 잠깐 벽을 짚던 손. 식탁 앞에서 숨을 고르던 모습. 그 사람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왜 숨겼어? 남편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괜히 걱정할까봐.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너무 슬펐다. 평생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혼자 참고 혼자 견디고 누구 짐 되기 싫어서. 그날 밤 아들 집 작은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옆에 누운 남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 누워 그 사람 등을 바라봤다.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다. 언제 저렇게 늙었지? 젊을 땐 참 컸는데. 비 오는 날 우산처럼 느껴졌던 사람인데. 세월이 저 등을 조금씩 깎아낸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앉아?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응.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괜히 울음소리 날까봐.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두려운 건 병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없어질까봐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며칠 뒤였다. 남편이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 가는 날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잠시 망설였다. 바다 좀 다녀오려고. 나는 손을 멈췄다. 순간 그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다. 겨울 바닷가. 그리고 죽었다던 여자. 나도 가. 남편이 천천히 나를 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멀어. 괜찮아. 우리는 오래간만에 같이 먼 길을 나섰다. 겨울 끝자락 바다는 잿빛이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는 목도리를 더 여몄다. 남편은 익숙한 사람처럼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저 사람이 오래 숨겨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바다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파도 소리만 낮게 들렸다. 남편은 한참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나는 옆에 서 있었지만 쉽게 말을 못 꺼냈다. 그러다 문득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여기서 죽었어. 나는 숨을 멈췄다. 남편 시선은 바다 끝에 가 있었다. 스물셋 겨울.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결혼 약속했었어.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근데 이상하게 질투는 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묻어둔 사람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 남편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다. 못 찾았지. 파도 소리가 길게 밀려왔다. 그 사람은 한참 바다만 봤다. 그 뒤로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 나는 조용히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 남편이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응. 근데 왜 결혼했어? 그 사람은 금방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밥 먹는 게 따뜻했어. 나는 순간 웃음이 날 뻔했다. 근데 동시에 눈물이 났다. 그 사람다운 말이었다. 거창한 사랑 고백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밥. 나는 괜히 바다 쪽을 바라봤다. 눈물이 들킬까봐. 처음엔 미안했어. 남편이 낮게 말했다. 다 잊지 못한 채 결혼한 것 같아서. 나는 가만히 들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 쪽을 돌아봤다. 바람에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내 집이 됐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파도 소리만 자꾸 커졌다. 그 사람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닿을 듯 말 듯. 근데 끝내 잡지는 못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겨울 바람 사이에, 말하지 못한 시간들 사이에. 그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 등을 붙잡았다. 그 사람 손바닥 위로 붉은 것이 아주 조금 번졌다. 얼굴이 하얘졌다. 근데 남편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차창 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 잠이 깼습니다. 새벽 2시, 3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 숨소리부터 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남편은 병원 다녀온 날도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현관 앞에서부터 물었다. 의사가 뭐래? 조금 더 검사하재.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별거 아니. 나는 순간 참았던 말이 터졌다. 그 별거 아니라는 말 좀 그만해. 내 목소리가 컸다. 남편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싱크대만 닦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당신은 맨날 혼자 참고 혼자 정해. 나는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참 뒤에야 남편이 낮게 말했다. 습관이 돼서 그래. 무슨 습관? 잃는 거.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아팠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저 사람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겨울 바다를 안고 사는구나. 누군가를 잃고 난 뒤부터 또 잃을까봐 먼저 멀어지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래서 늘 말이 적었고 늘 뒤에 서 있었던 거였다. 나는 천천히 수건을 내려놨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 앞에 서자 나무 냄새와 양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났다. 가만히 그 사람 손을 잡았다. 거칠고 단단한 손. 평생 일을 놓지 않았던 손. 남편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이제 혼자 견디지 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며칠 뒤였다.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도라지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남편 창고 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목공소에서 쓰다 남은 나무들을 작은 창고에 가져다 놓고 취미처럼 뭔가를 만들곤 했다.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냄새가 났다. 작업대 위엔 톱밥이 흩어져 있었고 벽엔 작은 나무 조각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이다 펼쳐봤다. 안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3월 18일. 무릎 계단 힘들어함. 4월 2일. 새벽에 다리 주무르다 잠듦. 5월 11일. 귤 잘 먹음. 6월 3일.
병원 갔다 와서 싱크대 닦음. 속이 안 좋은 것 같다. 7월 25일.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텔레비전 보다가 나는 그대로 멈췄다. 페이지마다 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내가 몇 시에 아픈지, 뭘 먹으면 덜 힘든지, 언제 웃었는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년치가.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사람은 평생 말 대신 이런 것을 적고 있었던 걸까? 내 하루를 매일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이렇게 남기고 있었던 걸까? 무심한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났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그 사람은 공책을 본 순간 가만히 멈췄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한참 뒤에야 남편이 낮게 말했다. 버리려 했는데. 나는 공책을 꼭 쥐었다. 왜 이런 걸 써?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만 봤다. 비가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말은 잘 못하니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무너졌다. 평생 저 사람을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누구보다 오래 깊게 보고 있었던 건 저 사람이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공책 안에 담긴 수년의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다. 나는 빨래를 개다가 남편 외투 안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병원 진단서였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폐섬유와 초기 의심.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종이를 접었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녁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참 뒤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겁났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창가 쪽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다. 당신 혼자 남을까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평생 자기 걱정은 안 하던 사람이 끝까지 내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다. 왜 이제 말해? 눈물이 자꾸 떨어졌다. 남편은 서툰 손으로 내 눈가를 한번 닦아줬다.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을 만지는 사람처럼. 그리고 낮게 말했다. 당신 우는 거 싫어. 나는 그 말에 더 울어버렸다. 그날 밤이었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었다. 남편은 창고에 혼자 들어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뒤따라갔다. 작업대 위엔 거의 완성된 나무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손잡이 부분엔 작은 동백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언제 다 만든 거야? 남편은 사포질하던 손을 멈췄다. 며칠 전에. 왜 말 안 했어? 그 사람은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또 운다. 나는 웃다가 울음이 터졌다. 남편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팡이를 내 손에 쥐어줬다. 묵직하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사람 체온 같았다. 창밖에선 밤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오래도록 만들어온 것들이 전부 저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다. 마당 끝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혔다. 근데 남편 기침은 점점 잦아졌다. 그 사람은 여전히 괜찮다고 했지만 이제 나는 안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는지. 어느 저녁이었다. 남편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노을빛이 얼굴 절반쯤 덮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우리 사이엔 한참 말이 없었다.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다. 예전엔 벽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응,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기침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가만히 등을 쓸어줬다. 한참 뒤에야 남편이 아주 작게 웃었다. 그땐 말 좀 많이 할게.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다. 됐어. 지금도 들려. 남편 눈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다. 평생 말을 아끼던 사람이 마지막에야 겨우 마음을 건네는 눈빛.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우리는 일찍 방에 들어갔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바람 냄새가 들어왔다. 나는 잠든 척 누워 있었다. 그러다 문득 손등 위로 따뜻한 감촉이 닿았다. 남편 손이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웠다. 순간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손끝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러자 그 사람 손이 멈췄다. 하지만 끝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마음은 늦게 도착하고 어떤 사랑은 평생 입 밖에 나오지 못한다. 그 대신 누군가는 새벽마다 이불을 끌어당겨주고 누군가는 아픈 무릎 높이에 맞춰 나무를 깎는다. 말보다 오래 남는 건 어쩌면 그런 것들인지도 몰랐다. 며칠 뒤였다. 남편은 새벽 일찍 병원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같이 간다니까. 금방 와. 그 사람은 늘 그렇듯 조용히 웃었다. 나는 괜히 불안했다. 점심 전에 와요. 남편은 대답 대신 내 목도리를 한번 고쳐줬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문 밖엔 이른 봄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희미하게 멀어지는 어깨. 평생 앞보다 뒤를 더 많이 보이며 살던 사람. 그 사람이 골목 끝에서 잠깐 멈춰섰다. 아주 잠깐. 마치 무언가 망설이는 사람처럼. 나는 무심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안개 사이로 매화 향이 스쳤다. 그리고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다. 무언가 말하려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한번 바라봤다. 나를.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마치 찍어두는 것처럼. 마치 기억해 두려는 것처럼. 나는 손을 들어 흔들었다. 남편은 그제야 돌아섰다.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린다. 그날 그 사람이 정말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듣지 못한 채 지나간 말들이 사람 마음엔 오래 남는다. 마치 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 그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남편의 치료가 시작됐다. 병원 문은 더 잦아졌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었다. 처음엔 내가 부축하는 것이 어색했다. 평생 내가 기대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남편은 이상하게 싫어하지 않았다. 무거워? 내가 물으면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끝이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들렸다. 창고 작업대 위엔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동백꽃 무늬가 새겨진 그것. 나는 매일 그것을 들고 계단을 올랐다. 묵직하고 따뜻한 무게가 손에 느껴질 때마다 그 사람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공책은 내가 간직했다. 그 삐뚤빼뚤한 글씨들, 수년의 날들이 담긴 그 공책을. 나는 이제 가끔 그 공책 뒤쪽에 남은 빈 페이지에 뭔가를 쓴다. 오늘 남편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순이야. 딱 2글자. 그게 전부였다.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한참 대답을 못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젊을 땐 안 보이던 게 보인다더라. 나는 오래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 없는 사람이 무심한 것은 아니었다. 말 대신 손으로, 눈으로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깊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30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았다. 늦었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 마당 끝 매화나무에 꽃이 피고 있었다. 남편은 마루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를 한 잔 가져다가 옆에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 말은 없었다. 근데 이제 그 침묵이 벽 같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따뜻하게. 바람이 지나갔다. 매화 향이 스쳤다.
남편이 아주 천천히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거칠고 단단한 손. 평생 말 대신 일을 했던 손.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덮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우리 사이에 가득했다. 어떤 사랑은 말 대신 새벽밥으로 오고 어떤 마음은 손잡이 하나를 깎는데 몇 달이 걸린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